지난 8일 경제부처 1차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의 합동 업무보고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소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산업부 업무보고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산업부가 먼저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그만큼 현재 급변하고 있는 이런 대외 환경이 좀 중요하다고 해석하기도 해서 정부가 이렇게 전략적인 대응을 중시했는데 일단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신행정부가 1월 20일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보호무역주의 안에서 우리나라 이제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상황 또 이슈별로 해서 대응 전략을 면밀히 이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이죠. 이제 당선인이 조선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러브콜을 보낸 거는 아마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에 대한 미래의 전망성이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정부가요 범부처 조선 TF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이 조선 협력 패키지를 구성했는데. 산업부 장관이 사실상 그 일주일 동안, 지난 6일에서 이제는 9일이었는데요. 이때 이제는 미국 조지아주와 워싱턴 DC에 건너갔죠. 여기에서 이제 한미 산업협력 증진 방안을 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조선업 얘기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이제는 한미 원전 MOU를 맺었다는 것. 정말로 큰 선물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정말로 뭐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원전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정도로 이제는 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큰 일을 이번에 해냈고, 그만큼 이제는 한미 증진, 말대로 원전이라든지 조선업에서도 굉장한 이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벽이 이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발빠르게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 그러니까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이제 고민들이 요새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무역위원회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설 38년째 되고 있는데, 이 무역위원회에 대해서 뭐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확대 이제 개편을 해갔고요. 뭐 무역협회에서 나오는 이제는 이런 리서치 보고서들, 이런 것들의 뭐 조사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대응 체계를 이제 고도화해서 무역에 대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또 하나는 이제는 법무 지원입니다. 이게 무역협회를 통해서 또한 그 주요 업종별 협단체에 이런 법무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거든요. 이 법무 지원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불필요한 뭐 법적 규제를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불합리한 어떤 차별을 당한다. 그럴 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법무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위원회와 또한 무역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에 대해서 무역 증진을 위해서 이제 나서줬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가 또 내어줄 건 내어주고 받아올 건 받아와야 되는 섬세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올해도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력에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을 강화하고 또 신산업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지원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텐데 어떤 방안들이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각각의 분야에서 이제 산업부의 이제는 대응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본다 그러면 반도체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빨리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개인적 의견이긴 한데요. 반도체 특별법 통과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주 52시간제 때문에 사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더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반도체에서 본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 방산, 뭐 사물 인터넷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 4대 핵심 분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에 대해서 개발 사업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요. 또 하나 2차 전지와 이제 전기 자동차 쪽도 이제 밝혔는데요. 뭐 요즘에 뭐 전기 자동차 하면은 이제 캐즘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관점은
어차피 지금 캐즘에 빠진 상태에서 버티는 자가 이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1월 중에 친환경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생태계 전환 계획도 이제 같이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내 수립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전기차와 2차 전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기살리게 나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AI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AI 쪽은 뭐 워낙 지금 CES 2025에서도 우리가 지금 눈에 목격했듯이 정말로 이제는 AI 시대가 좀 완벽하게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AI 시대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3대 분야가 있습니다. AI, 로봇, 바이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AI 이번에 핵심이 이제 X였거든요.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A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AX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AI를 통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모든 산업들이 다 AI를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그다음에 우리가 헬스케어도 다 AI를 통해서 이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업, 유스케 산업이 AX 프로젝트를 이제는 추가 선정을 해서 AI 산업이 이제는 전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또 하나가 이제 로봇이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핵심 전략 사업이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핸드폰 이어서 넥스트 디바이스로 해갖고 우리는 이제는 로봇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사물인터넷 관련된 로봇들 이런 로봇 산업에 대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80개 바이오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R&D 기업을 더 이제는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취약한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보강을 위해서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성장이죠. 그래서 AI, 그다음에 로봇, 바이오 이쪽에서의 굉장한 성장의 모멘텀이 이제는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보고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그나마 고물가 고금리가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가 계속 누적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대책들도 올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보면 현황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죠. 이게 내수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천천히 이제는 회복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내수가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이 악화되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추가 고정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뭐 이자 비용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요. 더더욱 이제는 경영의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대출 잔액이 909조 원 정도가 되고요. 연체율이 한 0.52%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1,064조 원 되고요. 연체율도 1.7% 나오면서 사실상 이렇게 연체율이 좀 오르고 있는 모습들, 대출 잔액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현황을 잘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융 충격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라고 있거든요. 이 금융 3종 세트를 더 확대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금융 3종 세트 같은 경우는 3조 2천억 원의 전환 보증이 이제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뭐 상환 연장 인정 요건도 완화가 되고 대안 대출 거치 기간 부여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볼 수 있으면 전환 보증 공급, 상환 연장, 대안 대출 이렇게 이제는 삼용 금융 3종 세트인데, 특히 대안 대출 같은 경우가 이제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안 대출을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사실 내 대출에 대해서 다른 대출마저도 사실 상환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제 거치 기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확대 개편이 거치 기간 2년을 줬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분들이 이 정보를 이제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럼 내가 거치 기간 2년이 있고 8년 분할 상환되기 때문에 총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거든요. 꼭 이 분할 상환을 활용해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고, 이처럼 금융 3종 세트에 대해서 더 확대 개편이 됐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소망 충전 프로젝트라고 이제는 중소벤처업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소망 충전 프로젝트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또 설립을 합니다. 이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회생 법원에서의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간이 확 단축이 됩니다. 지금 현행 같은 경우가 회생 파산을 겪는다 그러면 이게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거의 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는 그 사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법원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 기간을 이제 대폭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회생과 파산을 이제 지원하게 된다는 점도 이번에 업무보고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환율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소벤처업 중개부가 갖고 나왔던 이제 내용은 정책자금 지원이거든요. 최대 1조 5천억 원의 정책자금을 통해서 이런 환율로 인해서 고통받는 중소기업 또는 이제 소상공인분들을 도와주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출 바우처를 활용하는 건데 사실상 환해지를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환해지를 위해서 보험 들었을 때 이 보험금에 대해서 이제 가입비도 최대 1천만 원 내에서 한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도 이번 안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금융 충격, 환율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지원을 할 계획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소망 충전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이렇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들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내수가 촉진되고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보면은요, 뭐 다양한 지원 정책도 좋지만은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내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소비 진작에 대해서 정부가 그래서 나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동행축제죠. 연간 4회로 지금 이제는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축제를 통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온누리 상품권 할인 지원인데요. 이게 최대 35% 할인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로 서버가 멈출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고자 대기줄을 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 할인이 들어가냐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원래 10%에서 15%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온누리 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5조 5천억 원에 발행이 됩니다. 이용처 확대가 되죠. 이런 부분도 눈에 띄고 원래 지난해 같은 경우가 이용처가 이제는 205곳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한 28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5곳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전통시장에서 이런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 할인, 환급 행사가 열리게 되고 이게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의 상품권을 환급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면서 SNS로 공유가 되면서 정말로 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기 위해서 긴 대기줄에 섰고 초반 흥행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가에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소상공인의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이제는 또 한 가지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면세점을 활용하는 건데 공항 내 중기 면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건들이 제품들이 들어가서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점 기업도 900개사에서 이제 1,800개사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 더 많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이런 공항 내 면세점에서 이제는 판매가 될 수 있겠고 또한 수수료도 저렴해집니다. 현행 같은 경우가 이제 공항 내 면세점은 23%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데요. 이게 10% 내, 그러니까 10% 정도의 이제는 할인, 그러니까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반 정도가 수수료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라도 더더욱 이제 소상공인의 매출이 좀 증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항 내
면세점을 활용하는 것도 지금 아이디어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공영 홈쇼핑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는 업무 보고가 됐습니다.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 뭐 질 좋은, 그다음에 가격도 좋은 이런 어떤 중소 제품들을 이제는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구매가 되고 매출이 일어나는 것인데, 제품 방송에서 30%를 이런 중소 제품으로 확대 개편할 편성될 이제 계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이런 뭐 공용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 매출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영업이익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항 내 면세점, 이제 공용 홈쇼핑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아마 장 보실 분들 많을 텐데 시장에서 좀 더 싸게 국산 농축수산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업무 보고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담합이나 이 불공정 거래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을 위협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일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담합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 두 번째로는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공정 경쟁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 세 번째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제 활성화인데요. 먼저 본다 그러면 이제 4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건강, 안전, 그다음에 의식주, 건설, 공공 조달, 요게 이제는 4대 분야인데, 여기서 나오는 담합을 집중적으로 이제 컨트롤하겠다라고 이제는 밝힌 상태입니다. 공정이 다운 이제는 대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신유형의 담합도 있어요. 이게 아까 4대는 기존 이제 경제 시그널에서 이루어졌던 단합들의 행태인데, 요즘에 AI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AI 활용해서 담합하는 게 신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합을 조사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핵심 주력 사업이 있죠. 뭐 통신,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에 불공정 관행도 조금 더 세밀히 이제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 뭐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분야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깊게 뎁스 있게 이제 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뭐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저탄소, 고령화, 친고령화 사회 이것과 맞물려서 있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경쟁 제한 규제를 이제는 정비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또 한 가지가 독과점 고착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장 분석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활성화가 있는데 6개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뭐 중개, 검색, SNS, 동영상, 오퍼레이션 시스템, OS, 그다음에 광고, 이게 이제 6개 서비스 분야인데, 이 6개 서비스 분야에서의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경제 행위가 있거든요. 여기 나오고 있죠. 4대 반경제 행위는 뭐 자사 우대, 끼어 팔기, 멀티 호밍 제한, 최해 대위 요구. 그러니까 이제 싸게 달라 이거죠. 이렇게 뭐 반경쟁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6개 서비스 분야의 4대 반경제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는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에서 공정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이제는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에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더 실물 경제에 와닿는 이제 정책들을 이제 내볼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구독형 버티컬 모바일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불공정 관행도 같이 이제는 모니터링 강화하고, 특히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어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없는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물 경제에 좀 더 와닿는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더더욱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그리고 금융위까지 전반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전반의 경제를 설계하는데 또 이번 업무 보고가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금융위의 올해 목표는 무엇보다도 시장 안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가계 부채도 관리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민생 회복도 도와야 하는 좀 복잡한 과제들이 있는데요. 어떤 계획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시장을 보셨는데요. 진짜 금융위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지금 내수가 안 좋다 보니 서민 경제도 챙겨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 금융 안정성도 챙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이제 업무 보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 안정을 지켜야 되고요. 실물 경제를 이끌려는 어떤 정책의 모멘텀들이 이번에 보고가 됐는데, 특히 시장 안정 프로그램 이게 무려 100조 원이나 됩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한도가 대표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게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이 됐죠. 이게 시장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거는 이제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 1년 이내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될지는 금융위원장의 이제 선포로서 될 텐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시행령이 발표되고 1년 이내.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 연말에는 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DSR 넷이라도 챙겨야 되겠죠.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 2025년도 7월부터 DSR 3단계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이 금융권이라든지 이 금융권까지 다 포함해서 뭐 주담대, 신용, 기타 대출 다 포함입니다. 이거 다 포함해서 사실상 스트레스 DSR 적용이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스트레스 금리를 1.5% 잠정이지만은 현행 한 1.5%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금리가 붙기 때문에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계 부채를 이제는 다운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인 시행 방안, 마지막 3단계가 올해 7월부터 잠정적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차주 중심으로 대출 계획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DSR이 와서 가계 부채가 너무 높다 보니 이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다운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스케줄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위원회의 시스템, 뭐 이게 예고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PF 대출을 받을 때에 조금 더 이제 덜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리스크가 확 내려가겠죠.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을 더 확대하는 부분도 이번에 금융위에서 핵심적으로 챙겨야 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주셨다면, 그럼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좀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체 전과 연체 후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내가 차주고요. 연체 전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은행권 4대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이제 연체 전에 차주들에게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한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을 좀 감면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조만간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전에 사전적으로 은행들이 알아서 채무 조정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시행이 되고요. 대표적인 게 뭐 이자 감면, 뭐 채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폐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폐업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폐업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대출이 있다 보니까 폐업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걱정 없도록 장기 분할로 이제 은행권들이 알아서 늘려준다는 거죠. 상환 연기도 되고요. 이런 것도 이번에 이제 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걸 좀 챙겨야 됩니다. 성실 상환자도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 자금 지원도 이번에 이제 나온 상태고, 그럼 이제는 연체 전이라고 보면 연체 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미 연체가 되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새출발 기금을 더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을 기존 2024년도 6월까지였는데 이게 11월까지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의 새출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될 수가 있겠고, 자격 요건도 개선됐고 대상자도 넓어졌고, 무엇보다 사전 교육이 있거든요. 이런 사전 교육을 받게 되면 금리도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 상환자에 대한 또 추가 대출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